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도요타의 치명적 실수. 2. 중국의 멍청한 결정. 3. 중국의 큰 술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대자동차가 도요타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던 일본인들, 최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2년 만에 일본에 복귀한 결과, 특히 영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도요타는 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도요타는 영국에서 광고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도요타의 스포츠카 브랜드 GR 차량 3대가 줄지어 주행하는 이미지가 실렸는데 그중 GR 필링 등의 헤드라인 문구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는 모터 스포츠카주 레이싱의 약어에서 착안한 것인데 영국 측은 이러한 문구가 과속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슷한 광고들에 대한 금지 조치도 내려져 도요타는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도요타의 엔진 기술의 상징성을 뭉개버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제로 정책에 도요타가 반응하여 영국 내에서의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전기차를 내놓으며 영국 내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미지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물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982년 영국의 포니를 첫 수출한 이후 40년 만에 두 자릿수 점유물이 된 것입니다. 8월까지의 점유율은 12.5%로 지난해 대비 3.4%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판매량 또한 7배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7%, 현다 2.6% 등 일본차 점유물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입스 등 영국 언론들은 현대차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의 관계를 과거 애플과 삼성전자에 비유하면서 말입니다. 2010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6% 미만이었고 애플이 20% 이상 앞서고 있었지만 삼성이 갤럭시 출시 2년 만에 애플을 추월했던 부분을 예로 든 것입니다. 외신은 현대차가 향후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부분 1위에 오를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12%에 이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일은 일본을 더욱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생산 규모는 일본보다도 꺾어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1만 2천 대 이상을 생산하며 전월 대비 2배로 급증해 5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1서위는 모두 일본차 브랜드이지만 도요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아 2위까지는 쉽게 따라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크레타에 이어 산타페를 만들기 시작했고 올 3월부터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5 등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반 차량 판매도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정식 출시된 지 6일 만에 1,600건의 주문이 몰렸으며 8월까지 700대 가까이가 인도된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현지에서 팔린 전기차 중 현대차 점유율은 90%를 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과 8월 각각 5,000대 이상의 크레타를 인근 국가로 수출하며 이미지 개선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세안 지역은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일 경우 협정 국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텃밭이었던 동남아 시장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자자. 현재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내연 자동차 중 일본차 비율은 90% 이상입니다. 동남아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그 비율은 70% 이상입니다. 지난해 기준 동남아 국가 전체 인구는 약 6억 6,700만 명 수준이 일본이 엄청난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시장이 현대차로 한 발 더 다가오자 일본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25%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2040년까지 내연기관 오토바이 판매를 금지하고 2050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도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 일본도 안심하고 있었지만 인도네시아가 향후 3년간 관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 오토바이, 전기버스 등 89만 2천 대를 관용차로 조달하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간 예산을 약 4조 원 이상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가 이미 아이오닉 5를 관용차로 선정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수주전에서 현대차가 우위를 차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해당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차를 주로 활용해왔는데 이제는 현대차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요타 등 일본차 업체들의 호소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 투자에 대한 우리의 진지함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성명과 함께 2027년까지 18억 달러이죠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쓰비시 또한 2025년까지 6억 7천만 달러 상당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현대차에게 훨씬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내년부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해 현대차가 최대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앞당겼다는 설명입니다. 대기질 분석 업체인 나이큐에어에 따르면 전 세계 117개국 중 인도네시아는 17번째로 오염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 공고 기준보다 8배나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쏟아부어 게임체인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25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국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의 누산타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도시를 모티브로 오는 2024년 대통령궁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현대 전기차는 누산타라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 대국입니다. 풍부한 노동력뿐 아니라 소비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환심을 사려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개천절 행사에 현직 장관이 5명이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통상 각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국경 행사에는 장관 1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한국의 중요성을 인지한 인도네시아가 5명의 장관을 파견했다는 설명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2018년 이후 조코위 대통령과 총 6차례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7월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 때도 따로 만남을 가졌을 정도입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일본 내에서도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일본 시장에서 150대에 가까운 전기차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세 자릿수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일본 재진출 12년 만의 일입니다. 외신들은 절대 판매량 자체는 아직 적지만 전기차 선호도가 낮은 일본 시장에서 판매량이 서서히 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5월에 7대, 6월 37대, 7월 61대, 8월 76대에 이어 지난달 147대로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주요 지역에서 시승을 겸한 전시장 오픈과 카시어링 플랫폼인 애니카를 통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일본 교토의 MK택시가 아이오닉 5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700여 대의 택시 가운데 50대를 우선 교체하기로 한 것인데 교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현대차가 도쿄 시부야에서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일본에서 연간 1,000대 이상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 450만 대간의 신차가 팔리는 세계 3위 시장이지만 도요타나 닛산 등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 수입차의 무덤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있어서는 도요타가 무덤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도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번째 전기차 BZ4X는 타이어 볼트가 풀려 빠지는 문제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볼트를 더 조일지 부풀 교체가 필요한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는데 3개월간의 분석을 거쳐 결국 부품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26일 다시 시장에 내놓을 예정인데 결정이 늦어진 이유로 부품을 새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 설계한 볼트로 교체하는 것 외에 특별한 작업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BZ4X는 전 세계적으로 2,700대 정도가 팔렸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유럽 2,200대, 북미 280대, 일본에서 110대 등을 팔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팔리지 않을 것을 각오하며 구독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독 계약금도 기존의 절반인 38만 5천엔으로 내렸고 월 이용료는 10만엔 이상에서 약 1,100엔 할인을 내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불량 발견 후 해결까지 3개월이나 걸리다니 한심하다. 월 10만엔을 계속 지불할 여유가 없는 이가 태반이라 사용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올 3분기 판매량은 10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9월 판매량 35만 5천 대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법 여파에도 현대차의 9월 미국 판매량은 11%나 늘어났죠. 투싼과 산타페 등의 선전으로 전기차의 부진에도 미국에서 5만 9천 대를 판매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의 재고 일수는 최대 1개월 정도로 만들자마자 바로 출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토요타? 한국은 토요타를 확실히 압도해 버리길 바랍니다. 차세대 전투기 KF-21의 비행시험 성공 등으로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 위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방산업. 중국도 이에 질세라 차세대 전투기 FC-30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세계적인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가 우리 경전투기 FA-50의 유럽 지역 판매를 지원하겠다고서 나섰습니다. 중국은 FA-50의 유럽 시장 진출을 막으려고 어마어마한 돈까지 썼는데 모두 헛돈이 된 셈이지요. 유럽의 다국적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 그룹의 계열시 에어버스 DS의 대표 마이클 시로는 지난달 내한에 FA-50을 포함한 한국 항공기의 서유럽 시장 수출에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항공우주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시로른 대표가 그 방안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타이와 대한항공 등 우리 기업에서 납품받는 부품도 매년 7천억 원 규모였던 것을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항공업계로서는 대박이 터진 것이죠. 이 이창양 장관도 시로른 대표에게 에어버스의 연구개발 아이디센터를 한국에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에어버스 그룹은 본거지인 서유럽과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RD센터를 운영 중이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에어버스에 RD센터가 들어서면 우리 방산이나 IT, 항공기술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고도의 상호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수룡과 헬기 개발 등에 있어서 이뤄지고 있는 에어버스와의 협력을 차세대 항공 분야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에어버스가 FA-50 등 우리 완제기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항공 및 방산업계를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완제기로 FA-50을 꼽은 것도 최근 폴란드가 FA-50을 48대 한화로 3조 원대에 달하는 물량을 구매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상품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기체를 유럽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회사가 그냥 놓칠 리 없는 것이죠. 이는 또한 우리 항공산업이 최근 해외 시장을 노리기 시작한 중국의 항공산업의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중국 관영 항공사들이 유로버스에 총 292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항공기를 주문해 업계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한화로 48조 원에 달하는 규모. 이런 막대한 양의 주문을 한 번에 한 것에 대해 경쟁국인 미국, 항공업계 견제나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모두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는 분석들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에어버스를 자신들의 항공산업 파트너로 삼기 위함이죠. 다소 의외라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로 KF-21을 개발 중인 것처럼 중국도 자신들의 힘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선양 FC-31. 중국 일부 언론에서는 J-35라는 제식명으로도 불리는 기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FC-31의 개발 파트너 혹은 개발 완료 후 해외 수출 파트너로서 유로버스를 포섭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이란같이 외교 관계상 미국 및 친미 성향 국가들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들이나 이전부터 중국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FC-31 개발 완료 시 수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개도국이라 수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한정적이고 정치, 군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도 많아 시장 확장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FC-31 등 자국 항공기 개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장, 특히 많은 돈을 들여 사줄 수 있는 부자 고객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럽 항공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유로버스에 줄을 대고자 대량 주문이란 수단도 동원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유로버스는 FA-50 등 우리 완제기의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는 FA-50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KF-21 등 우리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고 그것이 중국의 동세대, 동급의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회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로버스는 이전부터 자사 기체에 쓸 부품 구입이나 다른 항공사업 관련 협력 등으로 인해 우리 항공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이나 FA-50의 수출 성과 등을 보며 우리 기술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로버스는 완전히 서유럽 시장 판매 지원이 예안에 따른 단순 공치사가 아니란 걸 입증하듯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스페인 공군의 기존 훈련기를 대체할 기체로 FA-50 구매를 제안한 겁니다. 원래 에어버스는 스페인에서 훈련기로 쓰던 F5를 신형 전투기 겸 훈련기인 F7을 개발해 대체할 계획이었는데요. 스페인 정부도 이 기체의 개발에 나섰지만 이미 참여 중이던 유럽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피카지와 병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 흐지부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어버스 측에서 내세운 것이 FA-50. 즉 처음부터 돈 들여서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우리 거 사서 써보는 게 어떠냐고 스페인 측에 추천한 겁니다. 이에 대해 다른 스페인 현지 매체 기사의 제목부터 아디오스 F2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현지 분위기는 FA-50으로 갈아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미 2018년에 스페인에서 자국에서 쓰던 F5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대형 수송기 A400M을 우리의 KT-1, T-50과 교환하려고 시도한 바 있기에 우리 지체를 쓰는 데 대한 거부감도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로버스에서 멍석까지 깔아줬으니 FA-50의 스페인 수출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스페인처럼 기존 구형 항공기를 대체할 필요성은 있지만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체를 처음부터 연구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나라는 유럽을 포함해 여러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에 FA-50을 수출하는 데 성공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들을 향한 수출길도 따라서 열릴 가능성이 크죠. 그것도 유로버스라는 모두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말입니다. 유로버스라는 든든한 파트너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FA-50의 자체적인 성능이 개량되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수출에 있어 청신호가 되어줄 것인데요. 특히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들과 그에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 단순한 훈련 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미사일보다 3배가량 빠른 해당 미사일은 본래 지대함 미사일, 즉 지상에서 해상에 있는 적 선박이나 표적 등을 타격할 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해상은 물론 지상에 있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즉 이는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도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핵심 기술은 물론 기본 설계도 마침 이 미사일은 현재 시제품을 통한 성능 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FA-50에 장착해 차후 비행 시험도 할 계획입니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FA-50의 활용 범위는 기존에 비해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존에는 단순 근접 지원 항공 능력밖에 앞서 훈련기 등 용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개발된 순항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경공덕기가 되는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또한 KF-21에 사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1900여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자체의 개발뿐 아니라 전투기에 탑재되거나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의 개발에도 힘을 쏟는 것은 차후 기체의 다방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앞서 말한 것과 같이 FA-50의 신형 국산 순항미사일 장착 시 단순 훈련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격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해당 미사일 개발에 대해 다른 일본 군사 매체의 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매체는 이 미사일이 FA-50만이 아니라 KF-21에도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의 개발이 한 기체만이 아니라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다른 기체들의 활용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바꿔 말하면 현재 개발 중인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한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FA-50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FA-50의 해외 수출은 탄탄대로에 오르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훈련기 용도로 사용하다도 유사시 즉시 공격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기체라면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실제로 FA-50은 여러 국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FA-50의 개발사인 카이가 이집트의 국영회사 아랍산업화기구와 FA-50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가 자국의 훈련기와 전투기 교체를 위해 카이 측에서 제안한 FA-50과 T-50 수출 및 공동 생산에 응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협약에 따라 카이와 이집트 측은 인접 아랍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FA-50 등 전투기 수출을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집트는
해당 지역권 최대 군사 강국 중 하나이자 중동과 아프리카의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이는 해당 지역권에 FA-50 항로가 확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로버스의 협력에 향후 탑재될 순항 미사일의 순조로운 개발까지 FA-50의 앞날은 탄탄대로나 마찬가지. 이것이 현재 개발 중인 KF-21의 밝은 앞길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이 기업계 인사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반도체 기업의 핵심 인사였는데요. 국가가 주도해서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던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지 10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시진핑의 칼춤이라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자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바이든의 일합법을 통해 반도체 업계도 쥐고 흔드는 가운데 중국까지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한 자국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선 상황이라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또 다른 반도체 거물, 삼성의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내세운 반도체 굴기는 2010년대 10%에 불과했던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진핑이 원한 그림은 모든 힘을 집중해 큰일을 이뤄내는 중국 공산당식 거국 체제의 재림이었습니다. 중국은 1960년대 말 이를 통해 소위 양탄일성으로 묶어 부르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개발해내는 저력을 뽐낸 적이 있었고 시진핑은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다시 한번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이를 위해 중국은 수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 투자금을 자국 반도체 업계에 쏟아부었는데요. 그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16.7%에 불과해 자신있게 내세웠던 반도체 굴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편 쏟아부은 투자금이 무색하게도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들어 줄도산을 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등록이 말소된 중국 반도체 기업은 무려 3,470곳이나 되죠. 수십조 원 규모의 금액을 집어삼키고도 성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공산당과 시진핑은 인내심이 바닥난 모양인데요. 마침내 칼을 빼들고 중국 내 반도체 업계를 겨냥한 대규모 조사 혹은 수청에 돌입했습니다. 업계에 일대 피바람이 부는 가운데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수많은 관계자들이 수갑을 찼습니다. 2018년 시진핑이 YNTC 공장 시찰 당시 최측근에서 수행했던 자오의거 전 YNTC 회장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오의기는 칭화윤희 그룹, YNTC 등 반도체 굴기의 대명사와도 같은 기업들의 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인데요. 지난 8월 베이징 자택에서 체포된 그는 현재까지도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가 받은 혐의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개인 소유 회사의 칭화윤희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국가 투자금을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자오의기는 한때 업계에서 반도체 광인으로 불리던 초거물이었습니다. 그의 진두지휘하에 칭화윤희는 2013년 스프레드 트럼을 17억 8천만 달러에 2014년에 아라라 마이크로를 9억 7백만 달러에 각각 인수하여 합병까지 해버렸고 한때 대만의 TSMC까지 적대적 인수합병의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에 집어삼키려 했지만 미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칭화윤희는 무계획적인 투자와 몸집 분리로 인해 파산 구조조정 절차를 받겠고 경영진 역시 줄줄이 낙마한 바가 있어 시진핑은 자오의기를 체포해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국가공적자금 관리회사 중 하나였던 라이온펀드의 총책임자 아우청원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중국 매체를 통해 나왔는데요. 2018년 말 760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라이온펀드는 1년 만에 1조 3,3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고 작년 말에 이르러서는 6조 5,200억 원 규모로 비정상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간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거대한 운용 자금의 대부분은 역시 반도체 산업에 투입되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라이온펀드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42.3%나 감소했고 이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착복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우청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채 그저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정부한테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줄줄이 거물들이 비리 협의로 숙청되는 가운데 중국이 그간 쏟아부은 공적 자금의 행방을 쫓고 관련자들의 부패의 싹을 잘라내는 데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허망하게 실패한 원인은
이렇듯 업계 전반에 만연한 심각한 부패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두 번에 걸쳐 모은 대기금은 2014년에 27조 6천억 원, 2020년에 40조 6,217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큰 돈이 모이자 아니나 다를까 사기꾼들이 파리떼처럼 꼬인 것입니다. 2017년 설립된 반도체 업체 HSMC는 이 대기금을 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극을 벌여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HSMC는 대만 TSMC 춘차차 건물 장상일을 CEO로 영입하는 한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아줌로부터 첨단 노광기를 도입하며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7난 5급 칩을 생산할 수 있다며 선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20년 중국 언론이 HSMC의 공장 건설 현장을 답사하고는 그곳에는 기본적인 철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보도를 했죠. HSMC는 그 후 등록을 말소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수십조 규모 자금을 긁어 모아서 요란을 털었던 것에 비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적으로는 여전히 90%에 가까운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질적으로는 기술 수준이 고작 14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들 나랏돈 뜯어먹기에 바쁜 나머지 자신들이 최첨단 기술 산업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 망각하고 RD에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첨단 산업은 말 그대로 인류 기술이 발전을 거듭한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첨단입니다. 발걸음을 멈춘다면 바로 다음 순간에 도태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뼈에 새기고 매 순간 발전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기업이 바로 한국의 삼성입니다. 지난 5일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테크데이 2021을 개최해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오는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다라며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미세 공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사명화한 3나노 공정에서 멈추지 않고 GA8 트랜지스터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던 TSMC는 뒤늦게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TSMC는 이제서야 3나노 공정에 들어갔고 2나노와 1.4나노 공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과는 달리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할 것이며 2030년까지 첨단 V랜드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경쟁사들의 추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경쟁사들은 현재 4세대 14나노급 D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5세대 기술을 적용한 10나노급 D램 양산 계획을 공개하며 경쟁사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간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하이K 메탈 게이트 HKEMG 공정 기술을 적용해 제품이 미세화되면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할 방침입니다. HKEMG 공정을 적용하면 저전압에서도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전력 효율을 높여 기존 공정 대비 전력 소모를 13% 줄일 수 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V랜드 분야에서도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76단인 7세대 V랜드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경쟁사들은 올해 200단 이상 V랜드 기술을 공개하며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높이 쌓는 단수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이 돌연 2030년까지 1000단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면서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지닌 삼성은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겨울에도 반도체 감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의 향후 전망 악화로 인해 반도체 업계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인텔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까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시총 1위 엔비디아 역시 2분기 매출이 예상을 20%나 밑도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의 부진에서 시작된 반도체 겨울로 인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인 마이크론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매출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내년 생산량을 30%나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바 메모리의 후신인 일본의 키옥시아 역시 메모리 생산 감축 계획을 공식화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 역시 감산 바람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는데요. 정작 업계 1위 삼성은 현재로서는 감산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의 이런 행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는
고난 이후의 미래를 준비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야심찬 투자와 반도체 산업에 점증하는 정치화는 삼성전자의 장기적으로 순풍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중 갈등이 메모리 칩 분야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쟁업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하면 물론 미 반도체법에 따라 미 공장의 투자를 늘리는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기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바이든의 일합법을 통해 미국이 국가 전략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주고 중국 역시 국가 주도적인 사업으로 반도체를 조직적으로 밀어주고 있지만 결국에 이득을 보는 것은 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이죠. 첨단 산업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지원이나 자금 규모보다는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시진핑이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고 자국 기업을 아무리 채찍질하더라도 기술에서 한국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굴기의 달성은 멀기만 해 보입니다. 모쪼록 삼성이 앞으로도 쉼없이 달려나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